오늘은 5월 11일 입양의 날입니다. 11일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하니까 네. 가정의 달 5월에 11일이 입양의 날인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입양 실태와 과제를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정이 많기로 유명한데 네. 그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이 입양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인식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맞습니다. 그와 예.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있기도 예.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예. 입양 상황은 어떤지요? 그 공식 통계를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총 입양된 아동수가 1,057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해외 입양된 아동이 374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국내 입양 이렇게 됐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해외 입양 아동 수는 사실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수치의 또 그 이면을 보면 네. 그 해외 아동 수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 입양 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입양도 줄고 해외 입양도 줄었다면 네. 입양 대상 아이들 자체가 준 겁니까? 우리가 이제 입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정 외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이제 요보호 아동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요보호 아동 수치를 보면 최근에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전체 아동 인구 수 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줄어드는 폭보다 입양 아동의 폭이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러죠? 최근에 통계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2012년 이후에 입양수가 거의 한 절반으로 주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에 이제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건 이제 국내 입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국내 입양을 보면 2011년도에 1,548명이었는데 2년 전 보면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은 입양 특례법을 개정해서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표에서 보이시는 대로 입양특례법이 이제 입양을 관할하는 법률인데, 그게 이제 2011년에 전면 개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개정 취지는, 사실 이제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와 또 그리고 입양을 보내야 되는 친부모의 권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보호하자 하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정 혹은 부모들의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입양을 그냥 지자체 장에게 신고만 해서 됐다면 이제는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도 되고 또 이제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그 아동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양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이 입양을 가기 위해서는 꼭 출생 신고가 돼야 되는 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로 보면 사실은 다 바람직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령 예를 들면 아직도 국내에서는 입양을 보내는 부모님의 경우는 미혼모인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혼모의 경우는 출생 신고를 해야 되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그게 혹시 평생 동안 기록에 남지 않을까 이래서 네. 꺼리게도 다음에 되고요. 또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입양 절차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해지고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실제 입양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국내 입양하는 그 경우를 봤더니 남아보다는 오히려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 입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남아가 훨씬 많은데요. 국내 입양은 여아가 훨씬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서 볼 때 남아의 경우는 나중에 상속의 문제라든가 네. 또 집안에 어떤 대를 잇는다는 이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여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가령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입양이 비밀 입양이라고 해서 네. 입양한 사실 자체를 이제 주위에 알리지 않고 숨기고 마치 낳은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 입양이라고 해서 입양한 사실을 떳떳이 공개하고 네. 그렇게 이제 키우는 가정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입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9월에는 위탁 가정에서 맡겨졌던 2살 여자아이가 뇌출혈과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도 뒤늦게 수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소아응급실로 22개월 된 김모양이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김양의 머리에서는 뇌출혈이 발견됐고 손목과 발목, 갈비뼈 등 세 곳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엄마는 등을 두드려줬다라는 상황인데 그 의학적으로 이제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의 자문 결과 김양의 뇌출혈과 골절은 아이가 위탁 가정에 맡겨진 이후 생긴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특히 골절의 경우 치료 없이 방치돼서 악화됐다는 공통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양의 위탁 부모인 목사 부부를 입건하고 추가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위탁 가정에서 야동에 대한 어떤 학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골절이라는 건 뼈가 부러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2개월 된 아이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이 학대를 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위탁 가정에서는 아이를 충실히 보호하고 네. 잘 키우고 있습니다만 또 극소수의 경우에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입양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허가된 기관에서 출생 신고까지 해야 입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까다로운 절차나 조건이 없이도 가능한 건지요?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해서도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입양처럼 그렇게 강화된 조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 가정 같은 경우는 또 전국에 그 위탁 가정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실제 위탁 가정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지원도 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친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들 경우에 네. 이제 입양을 갈 수도 있고 입양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시설에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가정이라면 시설이 아니고 일반 가정과 같은 것인데 완전히 그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이런 그 아동 복지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키워주고 관리해주는 위탁 가정도 있지만 아이를 사고 파는 음성적인 거래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등기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달으니까 애기는 있는데 키울 사람이 없네. 내가 키우겠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 흥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서 되면 출산을 한 적이 없는 임모 씨는 경찰 조사 결과 부산과 대구, 구미, 대전, 인천, 평택 등 전국 곳곳에서 각각 4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현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기를 다시 키우겠다며 뒤늦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돌려주면 그만이었는데요. 실제로 데려온 아기 2명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인터넷에서는 금방 또 다른 아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임 씨가 돈을 주고 데려온 아기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 입장에서는 뭐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이런저런 또 입양하는 가정의 기준도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뭐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미혼모 특히 미혼모의 경우는 출생 사실 자체를 숨기고 또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측에서는 입양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어떤 그 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다른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비밀리에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암시장 같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조금의 허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법을 수정 보완해서 미혼모들을 좀 지켜주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을까요? 예,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출생 신고는 뭐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 어머니의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익명 출생신고 제도라는 것인데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사실 이런 익명 출산국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가령 이제 아동이 나중에 부모를 찾고자 할 때는 16세가 되면 그 부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익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뭐 이런 어떤 그 방법, 개선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